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A 뉴스 탑10 김윤수입니다. 최근 여권 지지자들 사이에선 윤석열 다움이란 표현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화물연대 파업 국면에서 보여준 이른바 뚝심 대응이 윤 대통령에게 기대했던 당초의 모습이라는 거죠. 윤 대통령 이 분위기를 모멘텀 삼아 국정 주도권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문재인 이 정부에서 포퓰리즘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났다고 직격하면서 건보개혁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아이템 다루기 전에 여러분 저랑 몸풀기 게임 한번 하시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60초 안에 채널 돌리시면 지는 겁니다. 그럼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은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그날 새벽에 울먹거리셨던 그런 기억으로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아주. 네, 조금 전의 게임은 여러분이 역시 이기셨습니다. 제가 이길 수가 없군요. 화요일 뉴스 탑10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을 선정하면서요. 저는 이 속담이 좀 떠올랐습니다. 재주는 고민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월드컵 축구 대표팀의 포상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누가 곰이고 누가 왕서방이 될까요? 화면부터 보시죠. 여러분이 보였던 투혼 저도 보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 투혼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이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것과 관계없이 저와 우리 국민에게 여러분들은 월드컵 우승팀입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이겁니다. 축구협회의 이 월드컵 대표팀에 전해지는 이 포상금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나선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고생은 선수들이 했는데 왜 축구협회가 배당금을 더 많이 가져가냐? 축구협회는 적립금이 많은데 선수들에게 돌아가는 포상이 너무 적다. 이렇게 포상 관련해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최병묵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그렇게 적게 받는 겁니까? 왜 이런 지적을 한 거죠? 일단 16강에 올라갔기 때문에 FIFA에서 이제 170억 정도를 배당으로 받는다는 거죠. 네. 근데 170억 중에 선수들에 돌아가는 게 70억 정도가 이제 일부 돌아가고요. 그리고 100억 정도를 이제 축구협회에서 갔는데 뭐 축구협회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설명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원정 축구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뭐 이런 것들이 뭐 한 70억이 넘고 뭐 이런저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빌렸던 돈 뭐 갚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하튼 실제 현장에서 16강 진출을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렸던 사람들은 선수들이잖아요. 네. 근데 선수들이 축구협회보다 더 작은 액수를 가져간다. 아마 이런 부분에 이제 윤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 관련해서 뭐 아마 저런 관련 보고를 받았겠죠. 뭐 다른 일반적으로 이런 스포츠 협회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거는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윤 대통령이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축구 사랑은 널리 알려져 있을 만큼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겁니다. 지금 우리 선수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규모가 보면 최대 3.4억 원, 그러니까 3억 4천만 원 정도 1인당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금 70억에 지금 보시면 이 정몽규 회장이 사재 20억을 더 내놨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정몽규 회장이요, 지난 8일 이 윤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영빈관 이 식사 자리에는 초대를 받지 못해서 논란이 있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모습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어제 만찬 자리는 장관님은 초대 받으셨나요? 저하고 그 대한축구협회는 빠졌습니다. 왜 빠진 겁니까? 영빈관 행사가 선수들을 위주로 선수들이 빛나도록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장관님 참석 안 하시더라도 대한체육회 수장이 참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번 16강 그 진출에 빛나는 공로는 선수들한테 있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선수들한테 가야 됩니다. 네. 왜 선수들한테 가야 되는데 장관이 왜 거기에 참석합니까? 네. 앞으로 문체부 장관께서도 이러한 거 유념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대 안 받으신 거 반성.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왜 당시 그 만찬에 가지 못했을까? 그런데 그 이틀 뒤에 우연인지 뭔지 사재 20억 원을 출연해서 추가 보상에 나섰다. 이현정 위원님, 이게 윤 대통령이 강력한 어떤 지적이 있고 그러니까 정몽규 회장이 뒤늦게 좀 이걸 의식해서 사재를 출연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점상으로 보면 그런 의문을 가질 만한데, 근데 아마 윤 대통령이 이제 이 선수단 관련해서는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선수들 일단 중심이다. 그리고 그날 아마 이날 이제 현장에서 뭐 보면 그 윤 대통령은 헤드 테이블에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보면 헤드 테이블에 뭐 축구협회장, 뭐 문체부 장관, 그다음에 뭐 부장 뭐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앉는 게 상례였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좌석 배치가 있었어요. 보시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있지만 조현우 선수가 있거든요. 네. 조현우 선수는 이번에 골키퍼인데 이진이었습니다. 네.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죠. 그리고 또 사실은 예비 엔트리로 간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또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윤 대통령은 이번에 어떤 면에서 뭐 직접 뛰진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줬던 선수들을 배려한다는 그런 어떤 본인의 철학이 이제 반영된 저는 이 배치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것들을 선수들한테만 집중하겠다. 그래서 이제 장관도 못 오게 하고 축구협회 임원진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했던 많은 스태프들, 뭐 물리치료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들 이제 초청이 됐어요. 그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이런 행사를 할 때 어떤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그런 면에서 물론 축구협회도 사실은 뭐 많은 도움을 줬겠죠. 그리고 또 정몽규 회장이 이제 현대산업개발 회장이거든요. 지난번 광주에서 옛날에 사고도 한번 있었고, 네. 뭐 그런 것들 뭐까지야 고려됐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축구협회에 대한 조금의 어떤 불만들이 좀 표현된 게 아니냐,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비공개 발언으로 알려진 겁니다. 경제단체장들과 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나온 건데 어떻습니까, 서영주 대변인님? 이 축구협회가 좀 눈치를 봐서 사재를 출연할 정도로 대통령의 이 권능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오해를 살만합니다. 왜냐하면 발언도 그렇고, 그다음에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오랫동안 뭐 지적은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선수 위주보다는 협회가 너무 선수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꼭 비단 축구협회뿐만 아닐 거예요. 체육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개선 사항으로 오는데 저는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물론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100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축구협회에 대해서 배당금을 왜 많이 가져가냐, 저런 인식도 굉장히 좋은 인식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땀은 선수들을 흘리고 왜 협회가 많이 배당금을 가져가냐, 땀 흘린 사람에게 줘라. 저는 이런 인식들을 사회 전반의 인식으로 바꾸셨으면 더 좋겠다. 그러니까 노동자들, 근로자들, 땀 흘리는 근로자들한테 더 많은 배당이 가고 기업들이 너무 초과이익을 가져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도 좀 꼭 스포츠만 국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문체부 장관이든 축구협회장이든 불러도 되지 않았겠냐. 굳이 저렇게까지 자리에 초대 안 하는 것들은 좀 나름대로 뭐 좀 확실해 보이지만 오해 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좀 같이 불러서 얘기를 하시되 헤드 테이블에 임원진들 안 앉히고 선수들 앉히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자, 축구 팬 중에 한 분이신 또 우리 구자룡 변호사, 이 사안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대통령께서 바른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축구협회에서도 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딱 눈에 띄는 거는 본선 진출한 팀에는 한 100억 정도 배당이 오고 16강에 진출하면 한 70억 정도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16강에 진출이라는 거는 선수들이 특히나 손흥민 선수, 김민재 선수 뭐 이런 분들은 부상도 안고서 뛰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선수 생명하고 바꾼 결과거든요. 근데 16강으로 진출하면서 한 경기를 더 하게 됐을 때 배당금이 한 60억에서 70억 정도가 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축구협회가 추가적으로 비용을 들인 건 없거든요. 네. 그럼 그 부분만큼이라도 선수들한테 다 돌아가게끔 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걸 다 집어넣어가지고 100억 대 70억으로 나눴으니까 아 이건 선수들의 노고가 제대로 반영된 게 아니지 않느냐. 선수 생명과도 바꾼 그런 이제 피땀 흘린 결과니까 그거에 대해서 더 이제 바르게 책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인식이 공정과 상식이 여기에도 적용이 됐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그 노고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각이라는 거는 전에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가 16강 진출 탈락하고 막 울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진 찍으려고 불러 모았던 그 장면이 너무 대비되는 듯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떠오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생각, 공정과 상식이 여기에도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 로비 한번 보시면 이 한국 대표팀 선수들의 기념품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 아마 좀 있으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이 손흥민 선수가요,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달라면서 윤 대통령에게 직접 완장을 채워주기도 했는데요. 관련 화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아주 이 완장을 차니까 정말 그 어려운 경기를 여러분들 우리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또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경기를 잘 해내간 것처럼 저도 대통령으로서 국가가 어려운 일에 처할 때마다 제가 어떤 모든 책임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옆으로 지금 보이시는 게 이 용산 대통령실이 바뀐 이 모습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축구 대표팀의 이 선수들이 사인이 담긴 이 대형 사진과 뭐 손흥민 선수의 완장 등 이 기념품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포터월 양쪽 모니터로는요, 우리 선수들의 이 월드컵 골 장면, 이 환영 만찬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현정 위원님, 네. 여기가 원래는 이제 도어스태핑 하던 그렇죠. 그 장소를 이렇게 탈바꿈시킨 거군요.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이 단지 우리가 16강에 들었다고 해서 어떤 그런 감동이 아니라 꺾이지 않는 어떤 이 힘, 이거야 상당히 좀 본인의 처지와 상당히 좀 감정이입이 좀 상당히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본선에 올라갈 때만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이제 부상을 당해서 뛸 수 있냐 없냐 뭐 그 문제가 있었고, 네. 김민재 선수도 또 이 종아리 부상을 있었고요. 또 황희찬 선수도 또 부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부상이 있는 선수들이 그 대회에 뛰겠다는 그 의지 때문에 그 손흥민 선수 아버지 이야기에 따르면 진짜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얼음찜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근데 결국 보면 우리 선수들이 보면 정말 모든 걸 쏟아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제 꺾이지 않는 그런 힘으로 인해서 결국 16강에 진출했는데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본인이 이 대선되고 난 다음에 정말 0.73% 차로 겨우 대선을 이겼고 그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모면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안보, 경제 모든 것들이 이제 어려운데 아마 그 대회 그 16강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아, 저 선수들하고 내 입장하고 많이 닮았다. 똑같다. 나도 이제 꺾이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완장을 채워줄 때 대한민국 정말 대표 선수로 해서 완장인 그런 어떤 감정이입이 상당히 된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저렇게 대통령실에 전시를 해놓고 저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이 개혁들을 뭔가 좀 이 힘있게 해 나가야 되겠다. 뭐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아마 저런 이번에 전시를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이 보도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축구협회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조금 전에 이 축구하는 모습 보셨을 텐데요. 축구 대표팀이 이렇게 공을 던지니까 트래핑하신 모습까지도 봤는데 윤 대통령 이 각별한 축구 사랑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 준비해봤습니다. 저도 국민
국민학교 시절에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제가 나중에 커서 이런 월드컵에 나가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늘 상상하면서 이렇게 컸습니다. 내가 이 포르투갈을 보러 부산까지 갔다는 거 아니야? 우리가 3대1이었나? 2대0이었나? 1등 4강. 그냥 막 열받아서 술 엄청 먹었네. 우리가 힘들 때 아마 이 경기를 생각하면서 아 그래도 희망은 또 그래도 있다라는 생각을 또 할 거고 우리 대통령께서 그날 새벽에 울먹거리셨던 그런 기억으로 우리 선수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보통 뭐 새벽 5시에 그 기상을 한다고 하는데 네. 이제 브라질전 같은 경우는 4시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걸 챙겨볼 정도로 축구에 대해서 열성 팬이다. 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죠. 네. 아마 그런 부분하고 연관돼서 본인이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처지가 뭐 조금 올라간다고는 하지만 국정 운영에 대한 동력 뭐 이런 걸 회복하는 게 결코 쉽지 않고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 그 월드컵 16강에서 가장 아까도 투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투혼. 아마 그 투혼이라는 단어에 상당히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나도 그 대선에서 당선됐을 때의 그런 심정과 마찬가지로 그런 또 열정과 마찬가지로 이번 그 월드컵 16강전에서 그 정신을 좀 배워서 뭐 각종 뭐 개혁 조치 뭐 이런 것들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 감정이입을 해서 투혼을 좀 발휘해 보겠다. 뭐 이제 조금 있으면은 사실 집권 2년 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다짐을 하는 계기 뭐 이런 걸로 이번 월드컵 16강전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축구 얘기도 개혁과도 관련이 돼가는 모습이네요.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 화려한 활약을 펼쳤던 우리 주장 캡틴 손흥민 선수 EPL 리그 복귀를 위해서 오늘 출국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환송하기 위해 공항에 많은 팬들이 몰렸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최대한 많이 해드릴게요. 여기도 해주세요. 하나만. 이거 제가 매직 쓰고 마지막에 갖다 드릴게요. 와, 멋있다. 사진 한 번만. 매직. 부상 빨리 회복하시고 남은 시즌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형. 남은 시즌 화이팅 하세요. 네, 지금 보면 손흥민 선수가 출국장에서 이렇게 사인을 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는데 들어보니까 수속 카운터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배웅하러 온 팬들만 한 200여 명 이상이라고 하던데 고자령 변호사님, 네. 지금 보니까 다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도 부상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최선을 다해준 모습이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울컥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행축하자, 행복하게 축구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여 명의 팬들이 모여가지고 사인을 하다가 매직이 말라가지고 매직을 교체하고 다시 사인을 했다 그럴 정도거든요. 지금 저 공항 패션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토트넘 동료들이 뽑은 가장 난해하게 옷 입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인데 아, 그렇습니까? 예, 저 정도면 진짜 준수하게 잘 입은 겁니다. 잘 입었는데. 네. 네. 지금 보니까 검소한 공항 패션이라고 해서 눈길을 끈다 이런 기사 제목들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좀 비싸요. 평소였으면 굉장히 잘 입은 편에 속합니다, 저게. 이게 아마 주급이 3억 원 정도 되니까 아마 이것도 검소한 패션으로 지금 불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보면 출근길 약식 이 기자회견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중단된 상황이라서 대통령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뭐 당연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취재를 통해서 알려진 이 윤 대통령의 비공개 이 발언들이 더 언론의 포커스를 받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중단된 도어 스태핑을 대신해서 이 식사 정치를 메시지 창구 역할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사 정치 얘기를 지금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예능에서 2가지 약속을 한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혼밥하지 않겠다, 뒤에 숨지 않겠다. 서영주 대변인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죠. 네, 어떻습니까? 지금 요즘에 식사 정치 시작했다. 이제 그 도스태핑 그러니까 국민의원들하고 했던 도스태핑을 중단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언론과의 접촉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김치찌개의 대상은 언론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엉뚱한 분들한테 지금 뭐 김치찌개를 끓여드린다고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이 그 관저 정치를 통해서 메시지를 생산하고 말하자면 비공개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건 좋지는 않습니다. 말하자면 도스피싱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정석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막혔고 언론과의 관계가 좀 나름대로 좀 삐그덕거리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아무래도 언론과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루트를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공개 메시지로 특정 언론한테 흘려주면서 단독이다.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그 특정 저 축구 협회 메시지도 비공개 메시지로 해서 단독으로 네.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꾸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연상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검찰이 하는 방식이 그렇게 했거든요. 몇몇 매체들에게 단독을 흘려주죠. 그러면서 여론을 쭉쭉 흘려갑니다. 근데 단독을 주면 언론사들은 이제 긴장은 해요. 그 포커싱도 해줘.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진짜로 제대로 된 메시지인지. 왜냐하면 비공개잖아요. 그래서 공개 메시지와 비공개 메시지 정치를 했을 때 뭐 대통령실에서는 도어 스태핑을 중단하면서 나름대로 좀 지지도가 좀 좀 올라갔다라고 판단했을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식적인 방식은 아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저는 돌아와야 되지 않냐 네. 저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이 말씀하시는 것에서 단독을 흘려줬다 이 부분은 좀 다른 방향이 있을 수도 있는 아니, 거 그렇게 아니겠습니까? 갈수 저도 있다는 기자 것이- 입장에서 취재를 하게 되면 다른 루트로 알게 돼서 또 그 상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 취재하는 경우도 있곤 하니까요. 조금만 제가 네.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 메시지를 하다 보면 보세요. 그냥 공개 메시지는 모든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시각만 다르게 쓰는 거예요. 하지만 비공개 메시지는 특정 언론이 취재를 통해서 하더라도 비공개 메시지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공개적으로 사실 확인이 안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정식은 아니죠.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뭐 제가 드린 말씀은 경제 단체장들이랑 취재를 해서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또 대통령실 취재를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흘려줬다 이런 표현은 또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보면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최병묵 네. 국장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다 부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요. 글쎄 그건 아직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어디에 뭐 단독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야당에서는 흘려줬다고 시각을 볼 수도 있고 기자들 입장에서는 취재를 열심히 해서 그 기자가 그 단독 기사를 썼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지금 확인되지 않으면 뭐 흘려주었다, 취재했다 이런 거는 결국 관점의 차이일 가능성도 있다. 네. 뭐 저도 기자 출신이라서 흘려줬다는 표현에 저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라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최선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뭐 앞으로 돌아가면서 다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딘가 약간의 추측성 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실인지 여부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 단독 기사가 늘 그런 그 맹점이 있습니다. 네. 단독이라고는 이제 그 해당 기자는 썼는데 이게 확인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 경제 5단체장 모임 뭐 이것도 경제 5단체장 그분들도 대통령만큼이나 우리가 취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 예를 들면 한 2단계 내지 3단계 정도의 전원일 경우가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똑같은 의미를 전원하다 보면은 정확한 의미가 파악이 안 될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같은 국민들과의 간접 소통 방식보다는 네. 최선은 도어 스태핑과 같은 직접 소통입니다. 네. 그러니까 좀 연구를 해서 직접 소통 방식을 늘리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뭐 간접 소통 방식으로 하는 쪽으로 좀 뭔가 개선책이 나왔으면 그게 이제 기자들의 바람이죠. 네.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등 이 다양한 분야 인사와 접점을 늘려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작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 한 번도 초대를 받지 못했다. 이런 대목들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한 4부 요인과 관저 만찬을 했다고 해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뭐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긴 하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이 중진 의원 출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4부 요인 만찬. 지금 한남동에 가면요. 거기 이제 대통령 관저가 옛날 외교부 장관 관저거든요. 네. 그 밑에 내려오면 대법원장 관저가 있습니다.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국회의장 관저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다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용산에 이제 대통령이 이제 관저를 하면서 아마 이제 동네에 있는 이제 이 4부 요인들을 일단 불러서 함께 이제 신고식 겸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물론 언론과의 어떤 이런 뭐 도어 스태핑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뭐 워낙 이제 상황 자체가 이제 급박하게 돌아가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접촉도가 좀 낮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하나 한두 명씩 이제 계속 만나면서 이제 점점 접합점을 높여가는 것이고 저는 아마 특히 이제 윤 대통령 스타일이 사실 밥을 혼자 먹지 않는 스타일이고 점심 저녁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함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제가 듣기로도 이쪽 이제 삼청동에 있는 안가와 그다음에 관저 등등을 이용하면서 아마 그 모든 일정들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마 거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당 차원에서 몇 명만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뭐 이재명 대표와의 뭐 관계도 그렇고 아직 그 야당과의 어떤 본격적인 시사 정치는 뜻은 있지만 이걸 어떻게 하기에는 아직까지 정치적 미묘한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의 식사가 왜 중요하냐? 대통령의 식사 그 자체가 정치라는 말도 있습니다. 누구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의도와 메시지가 달리 읽히기 때문인데요. 역대 대통령들은 어떤 식사를 했을까요? 보시죠.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도 나는 내 범인정 수석할 때 우리 비서관 중에도 여성으로 그리고 내 보좌관도 여성하고 그랬었어요. 구자룡 변호사, 뭐 역대 대통령들 다 아실 텐데 어떻습니까? 어떤 식사 정치를 했고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좀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가장 어릴 때 정권 교체가 되면서 접했던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셨거든요. 그때 칼국수를 청와대에서 드신다는 게 계속 언론 보도가 나와서 제 어린 기억에도 남아있는데 네. 굉장히 서민적인 음식이고 누구와도 나눌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친서민적인 정책이 표방을 하면서 메뉴로도 그런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제 호남 출신 대통령으로서 고향 음식을 많이 이제 나눠 먹으면서 또 이제 그 지역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화합 이런 메시지를 던졌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보양식이기도 하면서 본인이 굉장히 좋아했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폭탄주 해동, 그러니까 좀 소탈하게 더 다 풀어놓고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메뉴도 선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메뉴에서도 그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과 동시에 이 메뉴를 놓고서 결국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이걸 놓고서 우리 이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화합도 해보고 의견도 교환하고 국정 운영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보자 이렇게 이제 진행됐던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뭐 김영삼 대통령의 칼국수 내용부터 해가지고 뭐 칼국수 메뉴부터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했다던 뭐 삼계탕 집도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최근 이 대통령 관저에 다녀오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전 외교부 장관 공관일 때보다도 좀 미니멀해졌다, 단조로워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식 이 정치도 앞으로 좀 군더더기 없이 세련되고 심플하고 뭐 깔끔하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여러분을 모시고 광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어제 전해드렸던 풍산개 이 고미와 송강이와 관련된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뉴스탑10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키웠다가 정부에 반환하면서 파양 논란에 이어 대통령 기록물 관리 책임 공방 또 신구 권력 감정 싸움으로까지 비화됐던 이 고미와 송강이 이슈가 국민적 관심사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어제 이어 오늘도 8위 소식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지않은 때 고미와 송강이를 보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보통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뭔가 북한의 냄새가 나는 것 같고 확실히 멋있어요. 저는 강아지 아주 좋아하는데 제가 본 이 풍산개는 역대급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 아주 움직임이 역대급 강아지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미와 송강이는 우리 평화와 남북
화해 협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광주에서 평화의 씨앗을 키우듯이 송강이랑 곰이랑 잘 새싹 다루듯이 남북 화해 협력을 키워나가는 마음으로 잘 키워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곰이와 송이를 보고 싶어서라도 또 광주에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의 인터뷰까지 들어봤습니다. 어제 광주에 위치한 이 우치 동물원에서 곰이와 송강이의 모습이 공식적으로 처음 공개가 됐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차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인터뷰에 따르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와 관련해서 직접 통화를 나눴다. 서영주 대변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머지않은 시간에 한번 찾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반려견 사랑은 유독 심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곰이 송이를 돈이 아까워서 안 키웠다. 그거는 좀 너무 오버 해석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대통령 기록물만 아니었다면 본인이 직접 키우고 싶으셨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저는 곰이와 송강이가 이제 보금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곰이, 송강이 이게 좀 정쟁의 중심에 있다는 게 좀 해프닝이잖아요. 우습잖아요. 어떻게 이 남북 관계, 남북 협력의 상징인 곰이 송강이지만 네. 또 하나의 반려견으로서 이 반려견을 가지고 정쟁의 대상이 되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아쉽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이 두 반려견들이 보금자리 찾은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이제 좀 이거를 가지고 정쟁의 소재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무슨 그 달력을 제작하는데 이 반려견에 대해서 포토샵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부분들도요. 이거 좀 비생산적인 얘기다. 저는 그렇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정쟁으로 왔던 그 스토리를 따져볼 게 있는데 처음부터 대통령 기록물로 취급했으면 이런 얘기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다른 대통령 기록물로서의 동물들을 받았을 때 바로 동물원으로 보냈던 사례에서는 이런 논쟁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시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질 때 활용하시고 사진 찍고 가족이다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서 갑자기 기록물이다 물건 취급하면서 가족 취급 안 하니까 많은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들께서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국민들께서도 상처를 입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 자연스럽게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던 메시지에도 연결되는 게 정말 그렇게 애정 쏟고 이미지 메이킹 하셨던 게 가짜였나? 사람 먼저였다는 것도 가짜였나? 이런 생각이 이어지니까 그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거에 대해서 정말 돈 문제가 아니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게 된 것입니다. 규정상으로는 키우실 수 있었던 게 맞거든요. 근데 기다리지 않고서 보내버리신 거는 사실 돈 문제 이전에 내가 그 반려견을 정말 가족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논쟁의 시작점은 문재인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이제 와서 저는 사실 언제 한번 찾아가겠다라는 게 파양해놓고 찾아가는 건 도대체 무슨 마음이신지 모르겠는데 그것마저도 국민들께 상처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파양이라는 것은 지금 논란이 있는 단어가 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서영주 대변인 그러니까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지금 이 반려견을 가지고 정쟁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구현호 선생님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어서 키울 수 있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해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록물을 가지고 있으면 위법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대통령 기록물인 이 두 마리의 반려견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이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이 논란을 반려견 논란은 정쟁에서 일단은 했으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지않은 시간에 한번 찾아가겠다 해서 그 머지않은 시간이 연말이 될지 연초가 될지 그 이후가 될지 좀 주목이 되는데 이 와중에 방금 서영주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미리 스포를 하셔가지고 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반려견이 함께 등장한 이 달력이요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반려견의 이 표정을 보시면요. 실제 사진과 이 사파 이미지에서 이 마루인데요. 반려견 마루의 표정이 좀 미묘하게 웃는 얼굴로 좀 변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사파기 때문에 포토샵은 당연한 것이다. 이런 입장도 있긴 하지만요. 온라인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이현종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사진을 사파로 옮기면서 좀 웃고 있는 모습을 더 강조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부부가 이
이제 반려견을 돌보고 있는데 반려견이 이제 굉장히 좀 화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로 너무 이제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뭐 그런 뭐 사파를 어떤 옮기면서 뭐 조금의 어떤 수정을 가한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 생각입니다만 네. 이 문제를 자꾸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오히려 생각이 키우고 있다. 네, 왜냐하면 굳이 문다혜 씨가 이 유기견 문제가 지금 상당히 논쟁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이거를 지금 달력이나 이걸 만들어서 왜 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솔직히 있습니다. 지금 모금액이 벌써 뭐 1억 뭐 훌쩍 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결집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을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오늘 지금 나왔지만 광주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의 행보는요, 다 정치적인 이 계산이 있습니다. 네. 그는 뭐 퇴임하셨거나 만약 마찬가지인데 만약 생각해 보십시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우군이 되었던 광주 지역을 찾아가고 강기정 시장이 맞고 또 광주 시민들의 지지자들이 결집한다고 그러면 퇴임 이후에 어떤 면에서 보면 처음으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본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기록물 이거 저 법적으로 못 키우는 거 아닙니다. 다 시행령 바꿔서 키울 수 있습니다. 단지 비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국가기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이 사실상 파양을 하면서 본인이 직접 광주까지 찾아가서 이걸 다시 본다. 그러면 또 이게 언론에 엄청난 초점이 될 것이고 지지자들은 모일 것이고 거기서 또 어떤 면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할 것이고 저는 그래서 왜 이제 이 탑10이 이틀 연속 이 문제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만 네. 정쟁의 요소로 삼지 말자고 하니까 있지만 오히려 사실은 이 문제를 자꾸 정쟁의 요소로 발신하는 쪽은 오히려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쪽이 아닌가 그런 또 저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이 반려견 관련 이슈가 정치 현안과 얽히면서 연일 새로운 소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반려견을 둘러싼 이 논란들이 정치권에 일고 있는 이 권력지형 개편의 움직임과 그 궤를 같이 할 줄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렇게 출렁이는 야권 지형 개편 흐름 속에서 최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인물이 있어서 다음 소식으로 전할까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6위 소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연말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들이 보도를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 전 지사 측이 사면을 거부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그 배경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당분간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이제부터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후보 시절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생각을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 그럼 뭐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너무 또 정서만 보면은 현재에 치중하는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우리는 또 미래지향적으로 가면서도 현재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중하게 감안하셔야 합니다. 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남자 이렇게 많이 불리는데요. 가석방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동민 의원을 통해서 나온 얘기인데 김경수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뜻을 이 단호한 입장을 전해왔다. 최병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 얘기는 내년 5월 초에 사실은 그 석방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까지가 이제 형기인데 그 전에 한 5개월 정도 이제 잔형, 남은 형을 면제해 주는 게 이제 사면인데 그 사면을 거부하겠다. 지금 이런 거를 이제 기동민 의원을 통해서 밝힌 거잖아요. 근데 사면은요, 뭐 본인이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네. 원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왜 그럼 김경수 전 지사는 저런 얘기를 할까? 왜냐하면 지금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복권 없는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없는 사면이라고 한다면 내후년 총선이나 아니면 2028년 대선 같은 데 본인이 출마를 할 수가 없거든요. 복권이 안 되면.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 해주려면 복권까지 다 해줘라 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하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뭐 사면을 해주든 가석방을 해주든 어떤 식으로라도 자기는 정치인으로서 이에 뭐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든가 하는 거는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김경수 전 지사의 전 벌써부터 정치 활동을 시작한 거라고 보거든요. 아하, 오히려 그러니까 정치 활동 시작했다. 본인은 당당하게 옥중에 있어가면서도 모든 죄를 다 옥중에서 그 이제 씻고, 그리고 당당하게 정치인으로서 다시 정계에 복귀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서 글쎄 뭐 저렇게까지 본인이 옥중에 있어서까지 그 일종의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뭐 사면 문제, 사면 복권 문제 뭐 이런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 뭐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 되게 흥미로운데, 이 내용 자체, 이 전원의 메시지 자체가 정치 활동 재개의 어떤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야권에서는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메시지로 봐서는 정치 복귀를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김경수 전 지사는요, 정치인입니다. 뭐 지금 어떤 그 형을 살고 있다고 해서 정치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본인도 판단을 하실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사면 복권의 권한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럼 고유 권한을 왜 하느냐?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합을 하려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게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인데, 한쪽만 해주다 보면은 대통합의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은 복권에 대해서 내가 정치에 복귀하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그 의미보다는 더 큰 것은,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정과 상식을 늘 주장하시니까 앞에서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뭐 저기 배당금 갖고도 공정과 상식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그 남은 형량이 15년 남았어요. 그런데 김경수 전 지사는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있다가 나와요.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14년이나 남은 분을 이렇게 이 사면을 해주면서 사면 복권을 다 해주고,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만 해주고 복권은 따로 한다? 그거는 조금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김경수 지사가 말하자면 들러리, 말하자면 하나의 그 꿰맞추기식으로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해주기 위한 하나의 그냥 장식금처럼 취급당하는 것은 옳지 않지 않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따지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오명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똑같이 사면 복권을 같이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공정하고 상식적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보도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설, 아직 설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일까라고 해서 한 중진 의원의 인터뷰를 받은 기사를 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 중심인 민주당의 분열을 꾀하겠다. 김경수 지사의 발은 묶어놓고 이재명 중심인 민주당의 분열을 꾀하겠다, 이런 속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사실 뭐 근데 이거는 올 초부터도 다 그냥 떠돌던 얘기들이거든요. 뭐 음모론이야 누구나 얘기할 수 있으니까. 저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흠집내기용으로 저런 얘기 하시겠지만, 그럼 김경수 지사를 사면하란 얘기인가요, 말란 얘기인가요? 그냥 일단 한번 까고 보겠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보이는데, 그 사면이나 복권이라는 거는 분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어떤 걸 할지는 대통령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고, 그건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이지 수형자가 자기가 요구해가지고 이걸 받겠다 말겠다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 좋으라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만 바라보시고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지금 정치 행보를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결국은 사면 안 받겠다, 가석방 싫다라면서 복권까지 지금 남은 5개월간 결부시켜가지고 원하는 거는 나 이참에 그럼 정치 복귀하겠다라는 것인데, 김경수 지사는 사실 민주주의에서 가장 있어서는 안 된 여론 조작 행위를 했습니다. 선거 개입을 한 것이고요. 근데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 현직에 다시 들어오겠다는 것, 그건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야구 선수나 축구 선수가 승부 조작했는데 그 사람 완전히 그 업계에서 퇴출되지 않습니까? 그 뭐 축구인으로, 야구인으로는 인정해주겠다. 하지만 네가 다시 경기에는 뛰지 말아라. 이건 너무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지금 복권까지 요구하시는 건 본인 위해서 하는 얘기지 국민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이 만약에 현역으로 출마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국민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고, 그런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뭐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결정인 것이죠. 판단인 것이고, 아직 뭐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한 이 끼워 팔기라면서 복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시련의 시간 묵묵히 인내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 끼워넣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 갈등과 분열이 가중되는 일은 결탄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분 단속인가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보는 것인가,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을 두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권에선 연일 이 복권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를 대비해서 포스트 이재명으로 김경수 전 지사를 생각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대변인은 어떠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4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석방이나 사면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사면을 국민의 통합의 차원에서 한다면 사면 복권을 하는 게 맞죠. 상식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면은 해주고 복권은 안 해준다. 그러면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 대권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차후에 차기의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 나오니까 거기에 있는 경쟁자에 대해서 지금부터 끊고 들어가겠다. 그거는 예전에 지난 8월에 나왔을 때부터 이 두 사람의 이 사면 복권 문제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대했다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괜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사면 복권을 같이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현정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혹시나 대선에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 경쟁자를 미리 막기 위해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왜 문재인 전 대통령 사면을 안 했죠? 김경수 지사를? 아니 그때 하시면 되잖아요. 본인이 권한이 있을 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당시 민주당에서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선거 때 한 건데 본인이 직접 사면하고 가는데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못했어요. 왜 못했는가? 이 혐의는 아까 구자룡 변호사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질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선거의 드루킹 자체도 이미 유죄가 됐고요. 물론 본인들의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엄연히 선거와 관련된 아주 중대한 혐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함부로 사면을 못한 거예요. 본인의 최측근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럼 나갈 때 사면하고 나갔어야죠. 근데 이제 와서 지금 민주당이 사면을 자꾸 요구를 한다? 아니 그때 요구하지 왜 이제 정권이 바뀌는데 윤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가석방은 뭐 안 하겠다? 가석방은요 본인이 아무런 그 어떤 주장할 데가 없어요. 그건 그냥 법무부에서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면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뭐냐면 지금 이 민주당이라서 보면 사면 해달라고 자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요구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윤 대통령도 문재인 전 대통령 못한 겁니다. 왜 못했느냐? 그 이유가 제가 말씀드린 그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윤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지 저는 한번 다시 숙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소영주 대변인이 얘기했을 때 4개월 형기가 남았다고 했는데 5개월 남은 것으로 바로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전 지사에 대한 이 사면 논란은요, 시험대에 오른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의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 대표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동규 씨가 다시 한번 폭로에 이 불을 붙였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4위, 3위 소식입니다. 이재명은 태양, 정진상은 수성. 이 내용은 유동규 씨의 이 폭로 관련된 내용이고요. 오늘 3위 내용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헬멧남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검찰이요, 오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에 관여한 이 조력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한 명이요, 김만배 씨의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김 씨를 호위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의 압박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시죠.
가지 마! 김남배! 공항 가지 마! 이 자식아! 이거 보냈다는 시간이 있는데요. 야, 이 천하이랑 놈아! 야, 공항 가지 마! 이 X야! 김남배가 말이지! 문 열어라! 네, 의문의 오토바이맨이 이 재산 은닉을 도운 것 아니냐.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하고 숨긴 혐의로 체포가 됐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고요. 이 김 씨가 구속영장이 처음에 한번 기각됐었는데 당시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타나서 저 사람 누구냐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호위남이 결국은 은닉 재산과 관련이 있었다 이런 거군요.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저 최모 씨인데 사실 지금 그 대장동 재판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서 뭐 거기서 좀 듣다가 방청을 하다가 뭐 밖에 나가서 누군가하고 또 통화를 하고 또 들어오고 뭐 이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 대장동 재판에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 아니냐 하는 건데 검찰의 최근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몇십억씩 그 최모 씨라는 사람한테 뭐 송금을 해주기도 하고 뭐 빌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이 최모 씨라는 사람은 쌍방울 그룹 임원을 지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쌍방울 그룹의 김성태 전 회장 쪽하고 김만배 씨하고의 연결고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그 지금 검찰이 추적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그 지금 이제 검찰이 추징 보전을 김만배 씨 재산에 관해서 했는데 한 800억 남짓 정도밖에 못했어요. 원래 이 총 수익은 한 4천억이 넘잖아요. 그러면 어딘가에 이 재산이 많이 지금 숨겨져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숨겨져 있는 그리고 숨겨진 재산을 관리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저 최모 씨가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체포한 사람은 저 최모 씨라는 사람하고 천화동인 1호의 대표자가 있어요. 네. 이화영 전 의원의 과거 보좌관 출신인데 이모 씨. 네, 그 이모 씨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를 다 지금 그 체포를 했고 그다음에 관련 압수수색을 다시 한 걸로 봐서는 아마 김만배 씨의 은닉 재산 이 추적에 들어가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최모 씨 같은 경우에는요 헬멧남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좀 다쳤는지 이 휠체어를 타고도 이 재판 방청을 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요 이 김만배 씨와 이 최모 씨의 금전 거래에 대해서 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9년에서 2020년 이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대여금 473억 원 중에 일부가 최모 씨에게 전달된 것 아니냐. 구자룡 변호사. 그래서 이게 불법 정치자금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사고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오랫동안 연을 맺었던 사람이고 저분이 또 성대 동문입니다. 김만배 씨하고 성균관의 부관장도 했었고 근데 또 쌍방울에 또 연이 있어요. 그 사람의 회사를 통해 가지고 쌍방울에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까지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인맥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정점으로 한 이 연결고리들을 역할을 해준 것이 아니냐. 지금 천화동인 화천대유의 1호 이모 씨도 지금 나오지만 이분도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보좌관 출신이었잖아요. 다 그물처럼 연결됐고 김만배 씨가 그 유동규 본부장 그 진술에 의해서도 굉장히 세다. 정진상 씨가 너 그 사람한테 그렇게 거스르지 마라. 굉장히 세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쟁쟁한 사람들을 연결해 준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권순일 대법관까지도 연결고리인 김만배 씨거든요. 근데 그 김만배 씨하고 최모 씨는 굉장히 연이 한 20년 이상 된 사이고 뭐 지금 전직 조폭이었다라고도 하는데 이제 김만배 씨가 조폭을 많이 하는 건 사실이다라는 시인까지는 했거든요. 네. 쌍방울하고의 밀접한 연결고리가 최모 씨이기 때문에 이것은 쌍방울하고의 사건에서도 중요한 연결고리고 거기로 자금이 들어간 부분도 상당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4천억 중에 800억밖에 지금 묶어놓지 못했는데 나머지 한 3천억 상당은 쌍방울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 자금이 확인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그 부분을 들여다보겠군요. 이런 가운데 침묵을 지키던 이 유동규 전 성남도계공 기획본부장이 한 언론사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 검찰 정권의 수사는 빈자살인 3인 성호입니다. 정 실장님 힘내세요. 유동규 본부장이 1억 4천만 원. 제가 좀 뭐 배신감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착각했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좀 어려울 때 진면목을 본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네,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013년, 2014년 세 차례에 걸쳐서 명절 선물비 3천만 원을 건넸다, 이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보니까 이 돈을 이재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던데요, 최진봉 교수님. 인터뷰 보셨습니까? 인터뷰로 봤어요. 근데 본인의 이제 주장이니까 저 주장이 사실인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죠.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은 지금 돈을 받았던 것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실장은 돈을 줬다고 하는데 돈을 받았는지 이 부분도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받았다고 지목되고 있는 정진상 실장은 공식 입장을 통해서 돈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넘어서 또 한 번 가야 되는 게 그 다음이 이재명 대표인데, 유동규 지금 전 본부장은 이재명을 위해 준 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본인이 주장을 하는 것을 100%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정말 저 말이 신뢰성이 있으려면 정말 증거를 가지고서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됐다는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유동규 본부장의 말이니까 그 말은 그대로 그냥 듣고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법정에 가서 다퉈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원정 위원님, 근데 저 어제 인터뷰 보니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신은 특공대였다.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내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눈여겨봤던 것은 뭐냐면 2010년도에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이제 입후보해서 당선이 되거든요. 근데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유동규 이 사람들이 의형제를 맺었던 것은 2009년입니다.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유동규 씨 본인의 역할은 특공대 역할을 했고, 그리고 정진상, 김용도 같은 레벨이 아니다. 본인이 그래서 이 정진상 씨는 수성이고 본인과 김용 정도는 목성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정진상이가 핵심적으로 사실은 이제 모든 걸 했고, 자기가 돈을 이제 정진상이 줄 때는 당연히 이재명 당시의 시장을 위해서 쓰일 걸 알고 돈을 전달했고, 그 쓰임새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정에서 증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어제 관심이 있었던 것은 결국 본인이 이게 폭로하게 된 계기가 김문기 씨를 잘 모른다라고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출장 갈 때 김문기 씨를 가자고 한 것도 이재명 당시 시장이었고, 가서 3명이서 골프를 쳤다는 거예요, 5시간 동안. 그리고 김문기 씨가 카트까지 몰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등 이런 것들이 보면 앞으로 아마 있을 선거법 재판 또 대장원 재판에 저는 상당한 중요한 진술로 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제 내용 중에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뜬금없긴 하지만요, 요즘 화제작이죠. 동정민 앵커의 동행과 뉴스터디의 아류작, 김윤수 앵커의 김행과 뉴스터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구과학 시간인데요. 학창시절 태양주위를 공전하는 9개의 행성 외우셨을 겁니다.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지금은 명왕성이 빠져서 8개인데 대장동판 수금지화, 목토, 천해가 등장했습니다. 거의 저희 그래픽 수준이요, 나사급입니다. 예, 엄청나죠. 유동규 본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정진상의 관계는 태양과 수성 정도의 관계고 나와 김용은 목성 정도다. 그런데 그 목성 사이에 화성과 지구 같은 건 없다. 최병묵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이제 정진상 씨는 굉장히 가깝다.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자기네들은 멀다고 표현했다가 중간에 지구와 화성이 없다는 거는 사실 금성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정도면. 네. 자기네들도 측근 중에 한 명이었고, 잘 아시다시피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내 최측근이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 유동규 씨가 본 바로는 이제 정진상과 김용이 상당한 정도의 이 어떤 측근 레벨에서 좀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이재명 대표로서는 거의 비슷한 관계,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을 꼽았겠죠.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김용보다는 정진상 전 실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저기서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최측근은 정진상 전 실장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이 그만큼 가까웠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재명 대표가 몰랐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빛과 그림자였다.
빛과 그림자였다. 이 표현 구자룡 변호사 어떻게 봤습니까? 사실상 뭐 공범관계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름이 없죠. 지금 정치적 공동체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쭉 설명된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지 이재명 대표 수사가 한번 이제 진행되면 그 이후에는 뭐 신병 결정에 쭉 연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후에는 기존에 기소된 사람들도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그게 공범관계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동규 본부장이 내가 정진상 실장하고 한 내용이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실장은 사실상 한 몸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라는 진술을 위해 가지고 가장 가깝다. 이게 그 거리감은 그래서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과 관련된 혐의들은 곧 이재명 대표와의 혐의로 연결되고 공범관계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요. 이재명 대표가 이 대장동 원주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이중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보셨을 때는 여기에서 만약에 그 관이 들어가서 개발을 직접 하지 않으면 그 민간이 했을 경우에는 손해볼 수 있는 그 리스크들도 많다. 시장님도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려고 그러지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생각은 좀 없으십니다. 당선이 되고 그 이튿날 대장동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오는 소리가 손바닥을 다루 뒤집는 거야. 이건 민간 개발 안 된다. 분당 성남의 마지막 남은 땅인데 원주민에게는 절대 피해가게 않게 해줄 테니 협조해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자, 여기 보시죠. 유동규 본부장이요. 당시 내부적으로 공영개발 확정이 됐는데 그래서 주민들에게 너무 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고작 400표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하고 있죠. 최지봉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주장이 근데 맞다면 굉장히 씁쓸한 상황인 건 맞잖아요. 뭐 맞다고 하면 윤리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죠.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 당시 시장이 정말 저런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유동규 씨가 하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고작 400표라고 한 말은 그 말 자체로만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죠. 근데 네.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재명 시장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또 아니면 그런 근거나 자료가 있는지도 봐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 말이 진실이냐 아니냐는 지금 여기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유동규 씨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럼 증거가 없으면 또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말 자체가 갖고 있는 부분은 부정적인 게 맞지만 사실관계는 아직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확정적인 단계는 아닙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폭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주당 측 입장,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은 어떤지를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명절 현금을 받은 것 자체가 없다. 이재명을 대표를 위해 건넸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거기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사실과 달리 검찰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 변호사가 보시기엔 어떠세요? 근데 이게 지금 주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스토리하고 앞뒤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첼리스트의 그 말도 안 되는 내용은 일단 터트리고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러면서 확대 재생산하고 대단히 신빙성이 높다라고 계속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유동규 본부장의 얘기는 앞뒤가 연결되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의해서 무게가 실린 주장입니다. 네. 근데 그 말도 지금 구자룡 변호사 주장인 거지. 왜냐면 만약에 저도 이제 만약에를 얘기해 볼게요. 유동규 본부장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겠다라고 작정하고서 스토리를 짜왔다고 하면 그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자룡 변호사 말씀처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또 유동규 본부장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왔을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양쪽 의견이 다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스토리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까요? 법원을 굉장히 낮게 보시는 주장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 판결이 아니잖아요. 혐의의 상당성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상당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심이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결정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안은요.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 계속되고 있고 재판도 계속되고 있고 결과도 나올 겁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자, 최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자들이 뭘 물어도 대답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점점점 대표라는 별칭을 붙여줬다. 이런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랜만에 현장 행보를 재개했다고 하네요. 충청도로 갔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우리 사회 전반에 뭔가 말하기 좀 어려운 두려움 이런 것이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말 잘못했다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심지어 압수수색 당하지 않을까? 고발 당하지 않을까? 뭐 그런 걱정. 민주주의가 숨을 못 쉬고 질식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죠. 그런 퇴행, 부정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싸워야 되겠죠. 자, 나갈 때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좀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권에서는 장외 여론전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현정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 좀 전에 우리가 논쟁을 보는 걸 잠깐 멘트하면 그러니까 최 교수 주장대로 따르면 우리가 할 이야기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 나면 나중에 또 역사의 법정에서 이야기하자면 할 이야기 없는 것이고 그 어떤 근거를 찾아 나가는 것이니까 제 생각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지방에 이제 또 가시는데 저는 그걸 묻고 싶어요. 과연 이재명 대표 지금 취임한 지 100일이 훌쩍 넘었는데 뭘 하셨냐는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에 예산도 보면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는요. 지난 대선 그다음에 지방선거 다 일단 지금 이 국민의힘이 여당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권은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야당은 우리 2020년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다 할 거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부가 발의한 70여 개의 법안 하나도 통과를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법안 자기들도 하는데 결국은 다 막혀있어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런데 과연 국민들 앞에 가서 제가 뭘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네. 글쎄요.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이현정 의원 말처럼 뭔 말을 못하냐고 그냥 다 얘기하시잖아요. 세 분 다 얘기하고 잘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좀 세 분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건 좋은데 단정적으로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더니 공범이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재판이 끝나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그러니까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대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세 분이 이렇게 뭐 세 분 한 분 뭐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뭐 패널을 섭외한 것도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대립이 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또 계속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이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도 야권과 관련된 수사 소식입니다.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고 이대준 씨의 유족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발장을 내겠다 이렇게 아예 명시를 했습니다. 검찰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노영민 전 실장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 핵심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내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문재인의 비서실장, DJ의 비서실장 순환 시대인가요?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지만 설사 지시를 했다 해도 개혁된 국정원 직원들은 이러한 지시를 따를 만큼 타락한 바보들이 아닙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조만간 문 전 대통령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겠냐, 관측이 계속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유족 측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 접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일 유족들이 만약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면 뭐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걸 뭐 조사를 해봤더니 어떻다라고 검찰이 결론을 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서훈 전 실장 구속 기소했죠. 그다음에 뭐 관련 수사 이제 막바지 아마 내일 오늘 노영민 전 비서실장하고 내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조사를 하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단계일 거예요. 네. 이미 검찰은 저는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 언론에는 뭐 문 전 대통령은 조사 안 할 것이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미 검찰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결론에 따를 것이지 내일 유족들의 고발 여부하고는 큰 관련이 없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뭐 노영민 전 실장 그리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문재인 정부의 안보 라인 핵심 인사들이 전원 수사를 받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근데 지금 보면 이 다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검찰 수사 좀 난항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지금 관련자들이 저렇게 부인한다고 해도 저거는 죄질만 높이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죄질만 높인다? 왜냐하면 당사자들끼리 말로만 진행된 범죄다. 그게 아니라 지금은 삭제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삭제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포렌식 돌려보면은 딱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도 지시한 사람 없다 그러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국방부하고 국정원에 삭제가 됐다? 양쪽에선 의견 교환 없이 삭제가 동시에 진행될 수는 없거든요. 누군가 지시는 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시를 받아가지고 삭제를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삭제를 했다는 그 있을 수 없는 결과가 있는데 위에서 지시 내린 그 관계장관 회의를 새벽에 열었던 분들이 3명이서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그 말만으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저것은 부인하는 것이 자칫 이 터무니없는 얘기로 이게 좀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요소로 보입니다. 네, 검찰 수사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SNS에 난 아예 공개 소환 당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내일 또 고발장이 접수되고 박지원 원장 뭐 검찰에 출두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다면 저희가 새로운 내용 나오는 대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재인 정부를 또다시 직격했습니다. 이번에 주어는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시죠. 지금 오늘 보면 정말 문 전 대통령이 요즘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 보장성 확대 정책,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을 겨냥해서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1위 소식으로 저희가 좀 잡아봤는데요.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은 안 했지만 이 첫 소식에 전해드렸던 축구협회 포상금 이슈에서 나왔죠. 제주 부리는 곰 왕서방. 여기에도 어렴풋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보시죠. 앞으로는 미용 또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 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들어드리겠습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혈세 낭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재정 파탄을 시켰다. 포퓰리즘 정책이었다.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뭐 대형 병원들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된 이런 측면도 있고 거기다가 제가 아까 제주문은 곰이 부리고 뭐 왕서방이 돈 챙긴다 이렇게 했는데 과다 의료 또 외국인들이 와서 의료 쇼핑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좀 전에 우리 화면 보셨지만 문재인 대통령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많은 국민들은 이것도 다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이인실도 의료보험 해주고 MRI도 의료보험 해주고 좋았습니다. 근데요, 이 5년 동안 MRI가 얼마나 많이 찍었냐면 10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의료보험 이 지출이요, 2016년에서 2021년 동안 17.3%가 늘었어요. 건보 지출이. 네. 근데 그 전에만 하더라도 8%씩 늘었는데 거의 더블 이상이 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 수가가 높아졌죠. 지금 우리가 1.2% 정도 이제 의료보험이 2017년 전까지는 인상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2.7%나 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보험, 그 건강보험의 적립금을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거기다 또 코로나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또 적자가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아마 저희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들 후세 세대에 얼마 안 가서는 이 건강보험료가 거의 고갈날 지경이에요. 참 좋습니다. 정부가 해준다 하면 국민들 다 좋아합니다. 누구 돈으로 해줄 거예요?
다 저희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속히 짧은 기간에 소진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건강보험 개혁을 들고 나온 이유는 뭔지도 좀 궁금해요.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뭔가 이 파업 국면을 지나오면서 뚝심 있는 대응으로 뭔가 지지율도 좀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라기보다는 원래부터 사실 4대 개혁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케어를 하면서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 2048년 정도 되면 이제 건강보험이 바닥이 난다. 재정이 바닥이 난다. 이런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케어 5년 동안 적용하고 나니까 지금 예상은 아마 언론 신문 보도 찾아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2028년에 고갈된다는 겁니다. 네.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 이렇게 되니까 누가 지금 여기서 대통령을 하더라도 이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원래 2048년이 땡겨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도 지금쯤은 이 건강보험 재정을 메꾸는 대개혁 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돈이 없어서 저 병원에 못 가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겁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는 이 야권에서도 문재인 케어의 폐기 얘기도 하고 비판도 했기 때문에 야권에서 굉장히 격렬한 뭔가 저항이라던가 반발,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흘러가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에 이어서 건강보험 개혁에도 시동을 걸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다음 소식은요. 연말의 기적입니다. 자, 제목부터 좋습니다. 소방관 부부 한밤의 기적입니다. 누구나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요, 익숙해지면요,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투철한 직업 정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소방관이기 때문에 그냥 몸이 먼저 움직이는 거지 이게 다른 소방관이어도 똑같이 행동을 했을 거예요. 사건을 차례대로 짚어보면요. 소방관인 남편 부부인데 분리수거 끝난 뒤에 이 패딩 지퍼를 올리다가 화재를 발견한 겁니다. 집주인도 몰랐는데 하마터면 큰 화재로 번질 뻔한 걸 이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미리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날씨가 추우면 패딩을 이렇게 올리더라도 그냥 다른 집을 보지 않고 눈 떠 감고 이렇게 올리고 돌아 들어가는데 그렇죠. 저 소방관 눈을 이렇게 올리면서 다른 집을 보니까 16층에 뭔가 불이 팍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우리 집 아닌데 이러고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저 모습 보이자마자 16층으로 올라갑니다. 저 소방관은 올라가고 부인에게 전화해서 부인은 바깥에 나오라 그래서 이 부부가 큰 사고를 막는 방금 앵커가 말씀 주신 대로 정말 그러니까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스 의원님 지금 보면은 이 이후에도 또 소방관 부부가 이 대처를 했는데 그게 더 저는 눈길을 가는 게 남편 소방관이 입주민들을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아내 소방관이 주민 도피를 또 같이 도왔고 휴대전화로 무전기 마냥 소통을 했는데 주민 대피 다 도운 뒤에 3살 자녀하고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와, 이건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자식이 제일 소중해요. 이게 불이 났다는 걸 알면 자기 자식을 먼저 바깥에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난 다음에 입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게 맞는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이를 대피시켰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소방관 16층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집주인도 몰랐대요. 불 났는 거. 그러면 제일 위험한 건 불을 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17층, 18층 가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대피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16층으로 가서 그 불이 좀 번지고 있는 것을 맨몸으로 들어가서 불길을 막았다고 하니까 저거는 소방관만이 할 수 있는 소방관의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 정말 박수 받아야 됩니다.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 때문에 정말 살만한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소식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정말 잘 뽑았죠. BTS 진이 오늘 진짜 아미가 됐다.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이 오늘 현역 입대를 하면서 진짜 아미가 됐습니다. 당국에서 구급차까지 미리 대기하면서 안전 대응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현장 분위기는 예상과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승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안 갔던 그 글로벌한 이 팬클럽들, 아미들이 저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정말 이런 게 정말 덕질, 정말 개념 있는 덕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방탄소년단이기 때문에 방탄하고 아미, 즉 군인은 이렇게 불가분의 관계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미가 그 방탄소년단에 어떻게 보면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진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갑론을박 속에서 먼저 결자해지했죠. 내가 군대 가겠다라고 말했는 진. 그 진이 정말로 아미의 한 사람으로 아미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BTS와 정말 아미는 한 몸이 되었다. 저 진의 군 복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많은 청년들에게 울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BTS 진의 조용한 입대 현장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현장 안전 통제를 위해서 구급차도 대기하는 등 안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근데 팬들이 진짜 안 올 건가? 먼저 가려고 했으니까. 다시 따라가나 보다. 자, 특별한 인사가 없이 갔는데요, 승 의원님. 지금 보니까 이 BTS 전원이 함께 입대 현장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사실 뭐 BTS는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일심동체의 모습을 보였고 저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부산한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동료들은 뒤에서 진이 들어가는 모습을 배웅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까 앵커가 말씀 주신 대로 그 팬들은 저 진의 모습을 뒤에서 이제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앞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BTS 멤버가 다 군대를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슈는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이 되었다는 말도 나오는데 제가 그 대통령 인수위 슈가 그렇게 되었다. 큰일 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여러 가지 그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솔선수범한 그 젊은 청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큰 울림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전영 변호사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연예인들 이렇게 열심히 군 복무하겠다. 특히나 이 진 같은 경우에는 만 30세 지금 입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귀감이 될 것 같아요. 예,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법 개정에 대한 논란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는 아미가 우리 오빠들 당신들의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랬다가 또 안 가면 또 좋지 않냐. 사실 팬들 사이에서도 또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스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팬들에게도 또 나라에도 의무를 다하면서 정말 솔선수범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BTS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뉴스톱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A가 곧바로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